구정설 보내셨죠? 모두 다 잘 보냈으리라 생각하고요. 바야흐로 개면이 확실하게 됐는데 개면연 한 해에는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고요. 하시는 일이 모두 다 잘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자, 소등하는데요. 오늘 수업은 확인해 보니까 교재의 48페이지요. 구멍공자부터 시작해야 되네요. 학습 목표로는 279번째고요. 학습 한자가 구멍공이라는 한자죠. 이 글자의 소전 형태가요. 우리 교재에도 있지만은 이렇게 표현됐잖아요. 이렇게. 이게 좀 자, 이것은 다 잘 알고 아들 작자가 되고 이것을 그대 소전에서는 이 글자로 봤어요. 이 글자로.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이 글자로 봤는데 이게 제비을이라는 글자죠. 제비을. 호대에는 세조자를 붙여서 이렇게도 쓰죠. 이렇게. 어떻게 풀이했는지 소전에 풀이한 이제 소재를 바탕으로 해서요. 설문에 대해서 어떻게 풀이했는지를 살펴보는데요. 그게 우리 책에도 그대로 있죠. 설문에서 통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을자의 뜻을 따랐고 자자의 뜻을 따랐다 했으니까 이 글자하고 이 글자가 합쳐져서 이루어진 해자로 설명을 한 거죠. 그래 놓고 왜 을자가 들어간지를 덧붙여 나가는데 을은 아들을 기원하는 철새다. 을이 이르러 제비가 이르러서 아들을 얻으면 훌륭하고 아름답게 여긴다. 뭐 이렇게 해놓고 구문과는 전혀 통하는 것이다 라는 거 빼놓고는요. 왜 을자가 구문과 관련이 되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요. 명쾌하게 설명을 안 해놨어요. 이게 뭔가 경강부의시겠다는 생각이 드는 설명이죠. 이거 온당치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허신이가 설문에 대했을 때는 소전을 바탕으로 했는데 그 이전에 문자를 참고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근문에 보면 이렇게 표현됐어. 이렇게. 우리 책에는 각골 이제 근문의 형태고요. 소리의 형태만 이렇게 표현했는데 근본 다음에 사실은 출처전국 시대 때 전국 실웅이 썼던 문자들이요. 그런 문자들을 갖다가 대전이라고 해요. 출처전국 시대 때에 썼던 문자들이 대전이고 이제 출처전국 시대를 마감한 나라가 진나라 아니에요. 진나라가 들어서 가지고 진시황이요. 진시황이 이사의 건너를 받아들여 가지고 문자 통일을 하는데요. 문자 통일을 하는데 그 문자 통일에서 이루어진 글자가 소전 아니에요? 그 소전이 지금 이렇게 쓰였다 이거예요. 그럼 대전의 글자가 있는데 대전에는 어떻게 표현됐냐면 이렇게 표현됐어요. 이렇게. 그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은 여기는 위 부분이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여기는 요쪽 부분이 이렇게 꺾여 있는데 이거는 그냥 앞으로 이렇게. 후대에 장시자는 핵이 좀 더 추가됐다고 봐야 돼. 이런 핵들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재미로 본 거죠. 이게. 이것 때문에 여기 꺾어집니다. 근데 제비하고는 상관이 없이 아이 머리에 앞으로 있다 있는 동그란 선인데 이게 젖이죠. 젖. 엄마의 젖이요. 오늘날에 뭐
아이를 키우는데 분유를 먹여서 키우더니 옛날에는 다 젖을 먹여서 키웠잖아요. 엄마가 젖이 없고 엄마가 아이를 낳는 과정에 죽거나 뭐 젖이 안 나오면은 젖동량을 해서라도요. 막 아이를 많이 낳은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젖동량을 해서 심청이가 그랬잖아요. 심청이가 어려서 엄마가 죽고 나서 없을 때 신봉사가 심학교가 심청이를 데리고 젖동량을 다녔잖아요. 그 젖을 갖다 표현했는데 그 젖이 좀 더 유리한 형태로 이렇게 표현된 게 이렇게. 그것이 소전에 와서 뭐 장식되어지는 핵을 좀 더 덧붙이다 보니까 마치 시월자, 제비월자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허신이는 이 글자가 중원공자가 아들 자자하고 제비월자가 합쳐졌다고 보고 뭐 거기다가 경건부의시키는 설명을 했는데 그게 이제 잘못됐다 이거죠. 제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더더군다나 이게 젖이라는 걸 드러내는 글자가 우리가 한자에서 젖을 뜻하는 글자예요. 젖을 뜻하는 글자가 바로 이렇게 쓰잖아요. 요 글자에서 이것이 손이에요. 손. 위에서 내려온 손인데 그걸 갖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다음 아이 표현하고 그 다음에 저세 형태예요. 저세 형태를 이렇게 표현했는데 거기서 나온 글자 전유자 아니에요? 요거 여기 젖이요. 젖. 구멍공자에다가 손에 해당되는 글자예요. 손에 해당되는 글자가 구멍공자를 합쳐서 나온 글자가 바로 전유자 아니에요? 전유자인데 이 구멍 걸린데 아이가 젖을 먹으려면요 떨어진 부분을 통해서 젖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떨어진 부분을 나타내 젖의 떨어진 부분을 나타내다 보니까 구멍공자가 됐다 이거죠.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어요. 설문해자의 개념을 무시하고 막바로 해요. 아이와 젖을 표현하는 글자로 생각해서 설명하면 된다는 얘기고 요 글자가 쓰여지는 말이요. 쓰여지는 말이 뭐가 있어요? 공자님이요. 공자가 있죠. 공자. 네. 우리가 논어하면은 공자가 밀집한 책인데 그 공자가 인자 나왔네요. 그 이유가 뭔지요? 이 공자가 우리가 지금 뭐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 수업을 진행해 왔는데 공자의 공자가 인자가 나왔어요. 인자가 279번째. 왜 그런지 그건 조금 이따 문장 풀이를 할 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공자 외에 또 뭐 어디에 쓰이죠? 천공. 그렇죠. 천공이요. 천공기. 구멍을 뚫는 기계를 갖다 천공기라고 하거든요. 구멍을 뚫는 걸 천공이라고 그러죠. 그 우리 노트 보면 이렇게 구멍이요. 여기 우리 선생님 갖고 계신 것처럼요. 여기 구멍이 있잖아요. 여기 쭉 요걸 뚫는 기계가 있어요. 문구가 그걸 천공기라고 하거든요. 또는 뭐가 있어요? 천공. 연탄에 구공탄. 구멍이 뚫어 있잖아요. 구공탄 뭐 할 때 쓰이는 글자라든지. 저는 지금 제가 우리 선생님들이 한테 원하는 데다 보면 공작이요. 공작. 새, 공작새. 공작새인데 공작새의 공작을 갖다가 한자로 쓰면 구멍공자의 작자가 무슨 작자예요? 그렇죠. 참새 작자죠. 공작이 참새하고 관련이 있나요? 아니요. 공작이 뭐 참새가 작은 새인데 글자 그대로 보면 작은 소자에다 새추자를 써가지고 작은 새를 나타내는 글자 아니잖아요. 그 요 핵을 갖다가 좀 길게 올려서 썼다고 보면 되는데 왜 공작이 참새 작자를 썼을까요? 그 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예? 깃? 네. 공작이라는 새와 참새의 깃이 서로 연관성이 있어요? 없습니다. 글쎄, 구멍에 날개 구멍에 이렇게 동그란 무늬가 그렇죠. 있잖아요. 공작새가 날개에 구멍처럼 동그란 형태가 있기 때문에 구멍자를 썼어요. 근데 왜 참자를 썼냐 이거예요 지금. 아름이 같아서?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 그 이유가 뭔지 숙제를 해볼까요? 다음 시간에 누가 알아보실래요? 아유 그냥 해요. 그냥 해요? 네.
자, 이걸 뭐라고 해야 된다고 했죠? 강이름. 이걸 강이름강 또는 강강 이렇게 두 개지로 부르죠. 이때 강이름은 양자강만을 나타내고요. 네, 양자강을 나타내고 우리 선생님 가운데 한 분은 장강이라는 표현을 해야 된다 뭐 그렇게도 얘기를 이전에 하셨는데요. 네. 바로 그 양장 장강을 갖다가 나타낸 글자인데 이때 강이름은 고유명사로 쓰인 거죠. 네. 고유명사. 양자강이 장강 같은 특별한 강을 갖다가 이렇게 나타내는 건데, 근데 강강은 뭐예요? 한강, 두만강, 낙동강을 때 쓰는 그 강 아니에요? 이것은 뭐예요? 일반 명사, 보통 명사로 쓴 거죠? 일반 명사 또는 뭐 달리 보통 명사라고 하죠. 이것도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뜻은 참새지만요, 우리가 주변에서 가장 많이 흔히 볼 수 있는 새가 뭐냐 이거예요. 참새죠. 보통 명사가 됐어. 그냥 새. 나 얘기할게요. 오늘 아침에 나오다가 새를 봤어. 그러면은 대부분 그 새가 보이는지 그냥 느낌으로 참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요. 나 오늘 아침 나오면서 새가 짹짹짹 하는 소리를 들었어. 그러면 아, 참새 봤다는 얘기구나. 그전에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새가 참새였던 거야. 그러니까 그냥 새를 뜻하는 거야. 참새를 뜻하지만은 그냥 새를 뜻하는 게 이게 참새라는 특별한 새를 나타낼 때는 고유명사지만 참새가 흔하다 보니까 그냥 새를 뜻하기도 해. 그럴 때는 뭐예요? 일반 명사가 된 거예요 지금. 자, 공작의 작은 참새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새를 뜻하는 말이에요. 새를. 그래서 사방을 지키는 존재와 관련돼 가지고 나온 말이 사신도 아니요. 사방을 지키는 신 사진. 동사랑 동적은 청룡, 고백호, 백호, 조용백호, 난주작, 주작, 현무 이렇게 될 때 주작의 작자가 불굴족자에다가 참새작자를 쓰잖아요. 이때도 새요, 새. 이게 새의 뜻으로 많이 쓰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새 작자가 참새작자가 새의 명칭에 갖다 붙이는 경우가 많은데 그 가운데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 공작이나 주작밖에 없었던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 새의 의미로서 쓰였는데 그 날개 깃에 구멍처럼 동그란 무늬가 많기 때문에 구멍문자를 쓴 거예요. 이런 것들 그래서 볼 수 있는 글자가 이 구멍공자고, 이 구멍공자는 다른 글자 구성에 도움을 주면서 음의 역할을 하는 글자가 있는데요. 그런 글자로서 기억을 해줘야 될 글자가 바로 이 글자네요. 부처의 설법을 갖다가 설법을 뜻하는 말인데 이제 열변을 토할 때 쓰는 말인데 사자가 우는 모습인데 이 공이 입성자 마지막 종성 이용자가 탈려서 고가 되고 아음인 기우고고 호음인 히읗이 교차가 되니까 호가 되고 모음이 좀 약간 바뀌어서 후까지 왔어요. 후. 그래서 후예요. 후. 이게 음의 변화가 공과 후가 차이가 없어 보여도 뭐 이런 패턴의 과정을 통해서 후까지 온 거예요 지금. 입으로 온다고 해서 울후자죠. 울후자고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사자우요. 부처의 설법을 뜻하는 말인 사자우인데 오늘날은 이제 열변을 토할 때 쓰는 말로 이 말을 쓰고 있죠. 사자우를 토하다. 그럴 때 쓰이는 울후자가 구멍공자가 음역하는 글자예요. 자, 그런데 구멍공자는 뭐 다른 글자 구성에 도움을 주면서 익히 쓰이는 글자는 이거 한 글자밖에 없기 때문에요. 이렇게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비해야 될 글자. 그 다음에 비해야 될 글자는 들것자네요.
들것자를 분석을 해보면요, 줄자 또는 더블여라는 글자고요. 그 다음에 손숫자가 펴져 있네요. 자, 그런데 사실은 이 줄여자 더블여자는 우리가 학습역표 제가 찾아보니까 43번째에 이미 했어요. 이미 설명은 드렸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도 계속 반복해서 수업을 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배운 걸 강화시킨다고 봐야죠. 복습 차원에서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앞에서 했다는 얘기죠. 했긴 했는데 오늘 이 시간은 좀 더 심도 있게요, 디테일하게 설명을 좀 해볼까 싶은데, 요 글자를 다시 분석해 보면은 바로 이렇게 쓰여지는 글자고요. 그 다음에 요 글자가 달려붙어 있는데, 요 글자는 곧 요 글자예요. 글자 속에 이 부분이 바로 이거죠. 빨갛게만 표현된 부분이요. 이것이 이것인데 빨갛게 표현된 그것은 요 글자를 약간 변화시켜서 쓰는 거이죠. 자, 그런데 요 글자는 다시 이 글자하고 이 글자하고 이렇게 나눠지죠. 요 글자는 요 글자는 두 개의 손과 관련돼 있어요. 두 손, 왼손 오른손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표현돼요. 그러니까 배울학자 같은 데서 볼 수 있는 글자 아니에요? 배울학자 여기 계세요. 배울학자 이것도 두 손이죠. 두 손을 이렇게 모으고 있는 상태, 두 손을 모아서 이렇게 깍지를 끼려고 하는 모습처럼 보인다고 해서 이게 깍지낄 국 또는 거라는 글자예요. 여기 두 글자예요. 이 글자는 이 글자하고 구분을 잘해야 돼요. 오늘날 교육현장에서 한자를 쓰시는 건데 이 글자를 갖다가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여기 뭐예요? 이게 절구구자죠? 이게 절구구자. 이게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반드시 이 부분이 틀게끔 써줘야 돼요. 이 부분이 틀게끔. 요 글자하고 요 글자를 구분하지 못하고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게 맞아요? 뒤에 것이 맞죠? 네. 앞에 것이 틀려요. 이런 거 구분 못한 사람도 많다니까요.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것이 맞아요? 아니에요. 이거 맞아요. 이것도 이것이 맞아요. 아이 착각할 수 있어요. 착각할 수. 제가 누차에 걸쳐서 얘기하지만은 지금 선생님 한 분이 얘기했는데 틀렸잖아요. 틀린 사람이 더 낫다니까 대답하는 사람보다. 아니 제대로 물론 맞히면 더 좋지. 제대로 맞힌 사람이 이전에 틀려 맞힌 사람이 맞히면 좋고 그 다음에 틀린 사람 그 다음에 대답을 안 하는 사람 최고 나빠. 선생님 뭘 모르지 맞췄어. 선생님 방기하십시오. 나쁜 건 아니죠. 아니 좋고 나쁨을 따져서 얘기한다고 치면은 문제 난 물어봤을 때 대답하는 사람 최고 나쁘다니까 공부하는 자세로 보면은. 안 묻죠. 자
왜 이것이 맞냐면 이것도 두 손으로 흑덩이 같은 걸 들고 있는 옛날 글자를 보면 흑덩이 같은 걸 들고 있는 모양에서 난 글자예요. 이게 사실은 요 글자도 요것이 맞는 이유가 뭐냐면은 두 손으로 쟁기를 갖다가 이렇게 쟁기요. 여기서 나온 글자가 힘력자인데 그걸 반대쪽으로 동경해 쟁기를 끌고 있는 모습에서 나온 끌레자예요. 예인선, 애광탄 뭐 이럴 때 쓰이는 글자. 이게 두 손이기 때문에 이것도 두 손이기 때문에 이 절구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쓰면 이게 절구잖아. 절구. 이렇게 쓰면 이게. 그런데 한자를 가르친 분들 가운데서도 문짝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것과 이것을 구분하지 않고 막 쓰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다니까요. 이 절구자예요. 절구자는 이게 옛날 돌 같은 거 이렇게 음파는데 이게 거칠어요. 거친 단면을 갖다 표현해서 이게 절구 형태, 원시적인 형태의 절구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거 설명을 하려고 생각 안 했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다시 제대로 돌아가지고 어쨌든 간에 이거 두 손과 관련돼 가지고 두 손이 이렇게 모으는 상태에서 깍지끼리 공이란 글자고 요 글자는 무슨 자죠? 손 맞잡을 공이란 글자죠?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두 손이지만 이것도 마찬가지 두 손이에요. 손 맞잡을 공자. 그것이 합쳐져 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요 글자는 요 글자하고 구분을 잘 해줘야 돼. 이렇게요. 숨을 입자. 이게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꺾여 있는데 요 글자하고 또 구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한자를 막 팥대식으로 갖춘 사람들이 엉터리 설명들을 할 때 이런 글자들 막 이렇게 함께고 한 가지 공일 때 이걸 숨을 입자로 설명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뭐 팔자식으로 설명 보니까 전혀 상관이 없는데 이 글자는 두 손으로 어떻게 돼요? 어떤 물체를 들고 있는 모양에서 두 손을 함께 모아가지고 물체를 들고 있는 모양이거든요. 그 물체가 그릇으로 봐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죠. 그래서 수물 입자하고 또 구분을 잘 해줘야 돼. 수물 입자는 거의 쓰임이 없어요. 오늘날 문자에서. 그래서 구분을 하고 지금 이렇게 해본 거예요. 자, 요 두 글자는 결국 두 손, 네 손을 갖다가 표현한 글자죠. 네 손으로 뭔가를 마주 둔다고 해서 마주 둘려라는 글자. 네 손으로 뭔가 마주 둔다고 해서. 그 다음에 요 형태가 이제 요 형태. 자, 이 줄여자, 더블여자를 분석해 보면 두 개의 자소로 나눠지는데 바로 마주 들여자하고 바로 이것을 글자로 보느냐 그것의 형태로 보느냐 두 개인데 글자로 봤을 때는 이 글자에 뭐 약자로도 쓰이지만 이 글자도 줄려라는 글자죠. 책에서 찾아보면. 근데 그것의 형태로 봤을 때는 이 글자의 고문자가 이런 식으로 표현됐어.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데 그것이 정형화돼서 오늘 이렇게 쓰니 이게 달리 정형화되면 어금니자로 보이는데 어금니자의 변형된 형태로 보기도 해요. 자의 변형. 자, 그런데 설문의자에서는 설문의자 이 두 개 자소로 이루어진 이 글자를 놓고 설문의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종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렇게 표현했을 때는 이것의 뜻을 따르고 이것의 뜻을 따른다. 뭘로 표현인 거예요? 해자식 풀이를 한 거야. 해자식 풀이를 했어요. 문제는 요게 네 손인 것이 분명한데 이게 뭐인지를 지금 분명치 않잖아요. 지금 그러잖아요. 글자인지 그것의 형태인지 분명치 않잖아요. 이 설문해자를 풀이한 책 가운데 가장 많이 알려진 책가 단옥제
선생의 설문예자 주예요. 그 설문예자 주에는 의미 역할도 한다고 봤어요. 이 글자고 이 글자가 의미 역할도. 그러니까 그땐 또 형석자로 또 설명을 했어요. 의미 역할도 한다고. 그게 뭐가 옳은지 분명치가 않다니까요. 자, 그런데 저 문짝자들이 주장하지 않는 개념. 이거 지금 예전에 43번째 할 때도 제가 기존의 문짝자들이 주장하지 않은 새로운 견해를 갖다가 그때도 했거든요. 초원과 관련돼서 연결해서 지금 했어요. 초원. 자, 그때 그 얘기를 다시 반복하는데 이게 마주 들으라고 했죠. 마주 드는데 마주 드는 것이 뭐일까요? 마주 들다. 그렇죠. 네 손으로 마주 들 만한 것이 뭐냐 이거예요. 이게 네 손이잖아요 지금. 손 네 개인데 네 손으로 마주 들 만한 게 뭐냐? 그래요. 가마요 가마. 가마 가운데서도 네 손으로 드는 가마가 초원이야 초원. 옛날 고관들이 초원이라는 가마인데 그래서 요 글자가 가마하고 관련돼 가지고 요 글자하고 통하는 글자예요 여기요. 그렇죠. 수레여자. 요 글자하고 통해. 이게 수레여자지만 이게 가마여자예요 지금. 마주 드는 것이 가마와 같은 수레예요. 수레로 이루어진 가마다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글자하고 통해요. 이것은 제 주장, 제가 유일히 주장한 것이 아니고 이건 문자학자들도 인정하는 바예요. 그런데 요 수레여자가요, 수레여자를 갖다가 이체자로 이렇게 뒀어요. 이렇게요. 이렇게 뒀어요. 이렇게. 이 글자가 곧 이 글자예요. 자, 보세요. 제가 초원과 관련됐다고 주장하는 것에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여기에서 요것을 없앤 글자가 바로 이 글자 아니에요? 그거 같은 것으로 보죠. 수레 글자를 없애면은 이 글자가 되잖아요. 수레 글자가 없는 것과 이것이 같은 것을 보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보세요. 여기에서 수레 글자를 없애는 것이 이 글자하고 같은 글자로 본다고 치면 수레가 없어졌을 때 이 글자잖아요, 지금. 수레 글자가. 여기서 이 글자가 없어질 때 이 글자하고 같은 것으로 본다면 여기서도 이 글자가 없어질 때 남은 글자는 이 글자가 같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맞아요. 같은 패턴으로 적용하면은 요거에 없어졌을 때 남는 것이 바로 이거 아니에요, 지금. 이것이 없어질 때 이거인데 그것이 이것이잖아요, 곧. 이것이 수레 글자가 없어질 때 남는 것이 곧인데 그것이 곧 이것이다 이거예요. 그 이것인데 근데 서로 다른 점이 뭐예요? 요것과 이것이 다른데 요것과 이것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럼 이게 수레인데 이게 수레 가운데 초원이라고 하는데 이게 초원의 일부인데 초원을 보면 우리 앞에서 지금 하기편에서 지금 이게 43번이면 하기편에서 지금 그 초원 그림이 하나 나왔을 거예요. 여기는 지금 빠졌는데 이미 사실 나와요. 우리 선생님 쉬는 시간에 초원 그림 찾아보면은 그 이제 이렇게 있고 이게 양쪽에서 이렇게 네 사람이 이렇게 잡고 가운데 의자가 하나 이렇게 놓여 있어요. 이게 바퀴가 이렇게 달려 있고 그 의자 형태를 갖다 표현했다고 저는 본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의 형태로 보고 그 형태가 초원의 일부를 갖다 표현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자, 근데 어느 누구도 주장하는 새로운 주장이다 보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제 견해를 그대로 이해하고요. 그 견해를 갖다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은 뭐 못 받아도 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또 다른 분들의 견해를 받아들여도 상관없어요. 저는 그렇게 본다 이거죠. 제가 문자 공부를 한 30년 정도 하다 보니까 다른 문자학자들이 주장하지 않는 새로운 견해를 가끔 주장하고 있어요. 근데 다 근거를 가지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 근거는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요 글자가 다른 글자 구성에 도움 주면서 의미 역할하는 글자예요. 조금 전에 수레여자도 관련이 있었지만요. 수레여자 상여할 때 쓰는 수레여자
뭐 권야 뭐 이런 거 할 때 쓰이는 글자가 아니었지만 요 글자도 다른 글자 구성에 도움 주면서 음역하는 글자가 바로 기릴 예자가 있죠. 칭찬을 말을 해주는 거예요. 칭찬 말하는 것이 기리는 거예요. 기리는 거. 기릴 예자 명예 할 때 쓰이는 글자죠. 명예. 또는 여가 단무마되고 아음이 후음이 니응이 아음이 기욱으로 잘 먹기가 거가 될 수 있는데 그 거가 지금 들것자 이거죠. 손을 든다고 해서요. 들것자. 들것자. 그 다음에 여가 과일이 과실이 된 것점은 서가 될 수 있어요. 섬서자. 산간 도서지방 할 때 쓰는 섬서자. 여가 서가 됐어요. 섬이 되기 위해서 뭐가 달라붙어야 된다? 몇 산자가 붙어야 돼. 몇 산자. 예, 우리가 섬도자를 몇 산자를 이렇게 붙이는 것처럼 섬도자도 세조자가 음역하는 글자라고 있어요. 원래는 본자가 이거예요. 뭐 이렇게 써줘야 될 글자 이렇게요. 세조자를 그대로 다 써줘야 되는데 호대로면서 관계대 형태를 유지하다 보니까 점 4개가 없어진 거예요 지금. 도가 뭐예요? 아니 조가 도가 되면서 몇 산자에 의해서 섬도자가 되고 여기서는 여가 서가 되면서 몇 산자에 의해서 섬서자가 되고 그래서 이 세조자를 갖다가 새가 많은 산이 섬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잘못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설명한 또 굉장히 많아요. 요 글자 섬도자 설명할 때에 새가 많은 산이 섬이다 이렇게 설명한 사람들이 많아. 해자식으로 조가 음역할자라고 설명한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100명 가운데 30명밖에 안 돼. 근데 이 삼서자를 봤을 때 오른 몇 산자에 의해서 섬이 되는 것처럼 이걸 또 몇 산자에 의해서 섬이 되면서 남은 글자가 음역할자라는 걸 드러나잖아요. 섬서자를 보면은 그 조가 도가 된 거라고요. 그 새가 없으면 섬이 아닌가요? 네? 새가 있는 산이 섬이라고 했는데 새가 없으면 섬이 아니냐고. 말을 만드는 거라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상한 말을 만들어내. 시중에 나가서 섬도자 설명해 있는 책들을 확인해 보세요.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 많아요. 자 어쨌든 간에 줄여자 더블여자예요. 소래여자 들것자 지웠지만은 기를여자 섬서자 이런 글자들이요. 서로 관련이 있다는 사실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것들. 쉬었다가 하시죠. 자, 쉬는 거 제가 알아서 할게요. 고들 직자요. 저 늦게 시작했으니까 좀 더 오고 싶어서. 끝나는 시간이 맞아요. 빨리 대신 빨리 할게. 자, 고들 글자의 옛날 글자는 눈앞에 고들 이게 빠한드는 고든 선이 하나가 이렇게 놓여 있는 형태네요. 옛날 글자를 보면. 요 고든 선을 놓고 고든 물체를 보긴 사람이 있고 눈에서 나가는 고든 눈빛을 갖다가 표현했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걸 따라도 상관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정확하지가 않으니까. 문학자들이 걔네가 둘로 나누는데 고든 이걸 갖다가 고든 물체로 보기도 하고요. 또는 고든 눈빛을 갖다가 표현했다고 보기도 한다 이거죠. 하여튼 눈에서 나오는 고든 물체는 고든 눈빛이든 곧다른 또 갖다 관련됐기 때문에 고들 직자가 된 건데 이 글자가 호재로면서요. 고든 물체에 장식되어지는 점이 달라붙고 눈 주변에 윤곽이 포함되고 그 형태가 한자에서는 점은 선으로 바뀐다고 했어요. 점 선으로 바뀌면서 눈이 세워지고 눈 주변에 윤곽을 나타내는 글자까지 표현하면서 이루어진 글자가 고들 직자가 됐다는 사실을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이 고들 직자가 다른 글자 구성에 도움을 주면서 이제 음역하는 글자도 살펴봐야 되는데요. 음역하는 글자로서 맨 먼저 있는 글자가 직자가 음역하는데 직식 뭐 식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초성의 변화만 놓고 본다고 치면은 시음 계열이니까요.
자, 그런데 입성자 기역자가 잘 탈락된다고 했죠? 네. 그러면 치가 될 수 있는 게 치. 이 기역, 니을, 비읍이 입성자 입 속에 머무는 소리. 들립자. 들립자는 입 속에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뱉히지 않은 소리다 보니까 뒷말을 연결해서 발음을 낼 때에 그것이 방해가 되니까 사람들이 방해를 안 받고 탈락시켜 버린다니까요. 이 마지막 종성에 기역, 리을, 비읍이 달라붙으면 다 그래서 길게 내뱉은 소리가 아니야. 입속에 머문다. 그래서 단음이 돼요. 다 단음. 우리가 장단음 얘기할 때에 각, 갈, 갑, 녹, 놀, 녹, 이런 발음을 갖고 있는 글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기역, 리을, 비읍, 기역, 리을, 비읍이 달라붙으면 다 단음이야, 단음. 입성자가 달라붙으면. 그물망자만 더 달라붙었어요. 그물망자. 그물이라는 게 물고기라든지 조류 같은 거 새를 갖다가 제재시키는 도구잖아요. 그 제재되어 있는 물고기나 새들을 갖다가 풀어둔다는 얘기예요. 그물 속에 있는 갇혀 있는 걸 풀어둔다고 해서 그래서 둘다는 뜻이 둘치자가 되죠. 방치하다, 배치하다 뭐 할 뜻인 거죠. 또 치로 쓰이는 글자로서 사람이 어떤 물건에 합당하다고 여겨지는 갑을 뜻하는 갑치자이 사람에 의해서 매겨져 있는 갑이다 이게 갑. 같이 뭐 할 때 쓰는 글자죠. 절대치 뭐 할 때 쓰는 글자예요. 그 다음에 식으로 쓰이는 글자로서 심을식자가 있죠. 나무를 심는다고 해서요. 예. 심을식자. 예. 식목일을 할 때 쓰이는 글자. 식수를 한다. 기념식수를 한다. 뭐 할 때 쓰는 글자. 심어져 있는 물체. 식물을 할 때 쓰이는 글자. 그 다음에 번성할 식자에 번성할 식자. 양식한다 뭐 할 때 쓰는 글자예요. 번성할 식자인데 직이 되면서 번성하다는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뭐가 달라붙는다고요? 그렇죠. 뼈왕성할 날짜예요. 이 글자가 달라붙으면 죽음과 관련되어 있잖아요. 당장 죽을 사자에 쓰이고 뭐 죽을 몰자라든지 죽을 은자 뭐 이런 데서요. 죽는데 따라 죽는데 따라 죽을 술자 뭐 이게 다 죽음 관련돼서 다 뜻이 죽다잖아요. 근데 이거 반대로 죽은 것이 아니고 번성한다고 됐네요. 죽으면서 번성을 하잖아요. 죽을 걸 살려내는 거야 지금. 예, 죽을 걸 살려내는 상황. 제 취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봄날에 쓰레기 보는 데가 보면은 겨울에 화초에 신경 하나 써가지고 죽으려고 온 것들 많이 내다버려. 봄철에 뭐 집안 단장한다고 오면은 집안에 있는 화분 가운데 신통치 않은 것들을 싹 바깥에다 내놓는데 이렇게 보면 저거 잘 키우면 다시 살아나갔는데 서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집에 와가지고 다시 분갈이 해가지고 흙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키우면은 이쁜 꽃들 살려서 고맙다고 하는데 이쁜 꽃들을 유난히 잘 피워. 수국 이런 것들. 사람들이 내다보니 죽을 만한 딱 보면 알아요. 아, 요건 살릴 수 있겠다. 그 집에 갖고 들어. 아니겠다. 뭐 이런 걸 알 수 있는데 이제 제 취미 가운데 하나가 그건데 그거 생각나게 하는 글자지. 번성할 글자지.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글자로서 지읒이나 치읒 특히요. 우리말에서 지읒이나 치읒이 국외음화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디귿이나 티읕도 죽음의 반작용이죠. 디귿이나 티읕으로도 바뀔 수 있는데 주로 티읕이 지읒 치읒으로 바뀌지만 음의 변화가 전방위적이라니까요. 예. 오랜 기간에 걸쳐서 많은 사람에 의해서 널리 쓰이다 보니까 음의 변화가 다량면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쪽으로만 가는 게 아니고 이쪽 반대쪽으로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직이 뭐가 될 수 있어요? 딕이 될 수 있는데 덕까지 된 글자가 있어요. 덕. 그게 바로 이 글자들이 이게. 덕. 마음속에 담긴 덕성과 관련돼서 덕덕자예요. 근데 이게 마음만 갖고 있으면 안 돼. 행동으로도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행동과 관련되는 글자에는 요거 반절인 요걸 써도 요걸 쓴 것이 행하다는 의미와 관련돼 있어. 항상. 그래서 이 글자에다가요. 옛날 이렇게 덕덕자를 이렇게 굳이 이렇게 쓰신 분이 있어요. 옛날 남도구 국무총리라는 부분이 이거 항상 자기 국무총리 담화문 발표할 때 보면은 덕자를 이 글자를 항상 쓰는 걸 지금 끼고 있는데 어려서 생각을 해보면요. 그런데 요 글자가 마음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되는 게 이다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는데 너무 오른쪽에 그래 반절이 혼자서 차지하는 공간이 반절로서 이게 너무 복잡하잖아요. 오른쪽이. 그러죠. 그러니까 이걸 변화시켜서 어떻게 쓰냐. 오른쪽이 맨 첫 번째과 두 번째가 그대로 두고 눈목자를 어떻게 돼요? 다시 눕혀요. 눈의 형태를 갖다가 이렇게 표현해야 되지 않고 오늘날 이렇게 세워서 표현하는데 다시 이쪽으로 돌아간 거죠. 그 다음 눈 주변의 윤곽을 이렇게만 표현해요. 그 다음 마음 신자를 그대로 따라서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쓰고 있어요. 행동과 관련돼가지고 의미를 좀 더 부여하기 위해서 마음 덕성이라는 게 마음에만 갖고 있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몸소 행해야 된다. 그래서 행과 행한다는 의미와 관련된 글자를 더 나타내기 위해서 이게 요 형태를 달라붙였는데 그 형태를 달라붙여 오른쪽에 글자를 갖다가 복잡하니까 좀 간략화시키는 글자가 바로 이 글자다 이거예요. 근데 이 글자에서도 이 글자가 고들직자예요. 고들직자.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요 글자에서 요 글자가 고들직자를 변화시킨 글자예요. 그 고들직자가 의미 역할을 하고 거기서 덕이 된 거예요. 자, 이런 글자에서 살펴볼 수 있는 글자가 고들직자라는 사실 알아두시고요. 자, 우리 선생님이 쉬는 시간을 갖자고 했는데요. 네, 지금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는 너 성공용으로 가는데 그 다음부터 다시 인사동으로 오자는 얘기예요? 아니 아니요 그게 아니라